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감정도 묻힐 줄 알았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유독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자입니다. 올해 67, 손주가 둘 있는 평범한 할머니로 보이겠지만 제 안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외로움에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말문을 엽니다. 그때는 딸아이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고 아들은 군에 입대한 시점이었어요. 집에는 남편과 저 단둘이 남았지만 실상은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조용한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으며 아이들 방을 정리하고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은 친구 민지와의 통화였습니다. 미자야, 너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햇빛 좀 봐야 해. 민지의 말이 계기가 되어 저는 인천대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고 그날 마주한 벚꽃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죠. 공원 한편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이 너무도 자유로워 보였어요. 순간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지의 권유로 저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매주 한 번씩 공원에서 만남을 가지며 점점 새로운 활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20대에 결혼하고 오랫동안 가정에만 매여 살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 자체가 제겐 낯설지만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산악회로 발길을 옮기게 된 날이 있었죠. 민지의 덕유산 갈 건데 같이 갈래? 라는 제안에 저는 처음으로 결혼 후 외박을 결심했습니다. 덕유산에 도착했을 때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봉우리, 바람에 춤추는 나뭇잎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바삐 돌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그는 나타났습니다. 한 손엔 등산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엔 작은 물병을 들고 다가온 남자. 처음 오신 거죠? 힘드시면 이거 드세요. 그의 손에서 건네진 초콜릿 하나. 별것 아니었지만 그 순간엔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바로 이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성필이었습니다. 성필이라는 이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날 그는 마치 제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떨리고 머리는 어지러웠던 그 순간 성필은 제 배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는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을 따라 걷는 동안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런 배려를 받지 못한지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이내 머리를 흔들며 현실을 지워냈습니다. 그날 산행은 저에게 있어 일상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자연의 품 안에서 도심의 소음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성필은 중간중간 물을 건네고 절경이 펼쳐진 곳에선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거기엔 오랜만에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웃음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와 맥주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피곤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풀리며 금세 술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해지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분 좋게 취해본 게 언제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저는 혼자 바람을 쐬러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밤하늘은 유독 별이 많고 바람은 가볍게 뺨을 스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성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냥 좀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죠. 우리는 조용히 산장 근처를 걸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미소, 눈가에 생긴 주름,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그 눈빛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 서 있었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지듯 쏟아졌고 그날 밤 저는 한 여자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필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옷 하나 한숨 하나 벗겨질 때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정미자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온기 속에서 저는 한동안 잊고 있던 숨결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가 과연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씻고 말리기 바빴던 머리카락에 고데기를 대기 시작했고 화장대에 먼지만 쌓여있던 화장품을 하나씩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크림을 바를 때마다, 입술에 립스틱을 그릴 때마다 제 마음은 어느새 달라지고 있었죠.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지친 아내도 무기력한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여자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예뻐졌냐? 뭐 좋은 일 있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운동해서 그런가 봐. 그 한마디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속으로는 성필을 떠올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설레는 감정에 휩싸였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어난 척을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자주, 더 깊어졌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대신 산악회 활동을 더 자주 나갔고 때로는 둘만의 만남을 핑계 삼아 인근 카페나 공원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필은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반짝이는 눈빛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제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마법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거래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유난히 화장을 공들였고 며칠 전 산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죠.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자리잖아요.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죄책감으로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우아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미자 씨, 이런 곳에서 뵙네요. 성필의 목소리는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식적이고 차가운 말투.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녀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자주 얘기 들었어요. 산악회에서 새로 오신 회원이시죠?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성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식사 내내 손이 떨렸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 맛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필은 태연하게 그녀의 입에 음식을 떠주고 귀에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그녀가 그의 전부였다는 듯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가 내게 보여준 눈빛과 손길 모두가 그녀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얼굴이 안 좋던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질투였습니다. 남의 남자를 탐한 여자가 느끼는 치욕의 질투.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내 눈치를 자주 살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묻듯 말했다. 정미자,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지나쳤을 사람이 오늘따라 이상하리만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부정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죄책감은 점점 더 깊어졌고 성필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의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내가 빠져들었던 그 따뜻했던 기억이 뒤엉켜 가슴을 마구 쓸어내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성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약속 장소는 공원 근처의 카페였다.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감정이 아닌 분노였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단호하게 말하는 나를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는 그냥 사회생활이었어요. 당신만은 특별하잖아요. 성필은 여전히 다정한 말투로 나를 달랬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흔들렸다. 그의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풀렸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못했다. 다만 예전처럼 순수하게 몰입하지는 못했다. 나는 늘 불안했고 주변을 의식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성필의 말 하나하나에 의심을 품으며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그래도 그를 만나면 설렜고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면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단정한 차림새에 차분한 말투. 그녀는 성필의 아내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묻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성필과 내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나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쥐지 못했다. 당신만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 여자에게 같은 말을 해요. 이건 당신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당하는 여자가 없었으면 해서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고 가슴이 미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진짜가 아니었다. 그의 손길도 눈빛도 말도 모두가 거짓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 밖을 나섰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여다봤고 그 후에 눈을 감았다. 그래, 결국 이럴 줄 알았어.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이 모든 일의 끝이 이렇게 처참할 줄 몰랐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했다. 더 이상은 변명도 사랑도 필요 없었다.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밤은 너무도 길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잃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믿음, 가족, 내 자신. 그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은 마주치지만 인사는 생략되었고 밥상에는 반찬 대신 침묵만이 놓여 있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조차 서로를 보지 않았다. TV 소리는 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고 나는 하루하루를 눈치로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출근했고 나는 그저 집안일에 몰두하며 존재를 지우듯 살아갔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남편은 내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날카롭고 뼈아팠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결국 한순간의 욕망이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며칠 뒤 성필에게서 문자가 왔다. 괜찮아요? 미자 씨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다정함이 더는 설레임이 아닌 혐오로 느껴졌다.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답장을 보냈다. 다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와서 제게 물었다. 그 사람 정리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 모습이 더 슬펐다. 분노보다는 체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 사이엔 아직도 많은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이는 눈치챘는지 자주 전화를 해왔다. 아이들 앞에서라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고 그게 유일한 위안이자 도피처였다. 그러던 중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산악회도 안 나오고 무슨 일 있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사람 아직도 그러고 다녀. 나도 들었어. 너 말고도 피해자가 많대. 그 말에 심장이 무너졌다. 내가 특별하다고 믿었던 순간들, 내 삶을 바꿨던 그 감정들이 사실은 아주 흔한 유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는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음을 믿고 싶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렇게 우리의 침묵 속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날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말이 줄었고 내 눈을 피했다. 나는 매일 아침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나란히 앉았던 의자에 남편은 오지 않았고 혼잣말 같은 인사를 건네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졌고 나는 그 속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우연히 안방 장롱 깊숙한 서랍 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레 펼치자 젊은 시절의 우리가 있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 아이를 품에 안은 사진, 가족 여행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얼굴들.
나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사람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마음속에선 수없이 자책하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선명한 이유 하나는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조용히 틈이 생겼고 그 틈을 외로움이 메웠고 외로움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나는 그 앨범을 덮고 조용히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다. 과거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저녁 남편은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었다. 저녁 뭐야? 나는 깜짝 놀랐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고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 소리만이 방안을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밥을 먹는 동안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다. 이번 주말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갈래?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말투만은 진심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로 향했다. 20년 전 신혼여행으로 갔던 그곳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잔잔했지만 그날의 우리와는 달랐다. 우리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그곳에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외로웠는지 몰랐어.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그 사람이 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겠더라. 그는 잠시 멈추더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이 널 특별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텐 누구나 그런 존재였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수치심, 죄책감,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나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나는 진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의 손길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다. 우리는 그날 바닷가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말보다는 침묵으로, 눈물보다는 손길로 서로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우리 둘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다. 몸이 닿지 않아도 마음이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그제야 조금씩 안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희망이 바람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때때로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 어색함조차 이제는 반가웠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긴 침묵을 채워가듯 아무렇지 않은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루는 남편이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하지 못할 장면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고마움으로 다가왔다. 나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노력해보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울컥하게 만들 줄 몰랐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일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우리를 흔들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집 앞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던 나는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의 봉투를 뜯자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모두 성필과 함께한 장면들이었고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구도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자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그 사진들을 부엌 싱크대에 집어넣고 불을 붙였다. 타들어가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누군가의 악의인지 혹은 성필 본인의 짓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과거가 다시 현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겨우 회복해가고 있는 우리 관계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감정으로 이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민지를 찾아갔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나는 사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여자들 협박해왔다는 말이 있어. 아마 아직도 내가 미련을 가지는 줄 알고 흔들어 보려는 걸 거야.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게 단순한 복수나 미련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이었고 그것은 폭력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결심했다. 이 일의 끝을 내겠다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어디 다녀왔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진짜로 끝낼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 말에 담긴 의미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고 내 삶도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이른 봄 아침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새 내린 비가 마당 벽돌 틈을 촉촉이 적셔 놓았고 먼지 묻은 공기 대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먼 곳에서 아침 방송 소리가 들려왔고 주방에서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커피 포트를 올려놓는 소리가 났다. 아무 말 없이 시작된 하루였지만 그 속엔 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기미였는지도 모른다.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성필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고 그 이후 어떤 반응도 없었다. 협박도 전화도 편지도 오지 않았다. 잠잠한 침묵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안정을 느꼈다. 무언가 끝났다는 확신,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존감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건 단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남편도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으며 함께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내게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어.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캐묻지도 내 마음을 재촉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고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우리는 서서히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매주 한 번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받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 작은 일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다. 집 안 곳곳에 남편이 다녀간 흔적이 보이면 괜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느 날 딸아이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아이가 방 안을 뛰어다니고 남편은 그 아이를 안아들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야. 아이가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달려드는 걸 보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행복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내 과거를 덮는 듯 했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은 덜 두렵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와인을 한 잔 마셨다. 아무 말 없이 잔을 부딪혔고
작은 조명이 비추는 거실에 나른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날 정말 용서한 거예요? 잠시의 정적 끝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용서란 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다만 함께 있으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단순한 미안함도 지나간 감정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의 결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지난 시간 동안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조금씩 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일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후회가 나를 겸손하게 했으며 그 고통이 우리 부부를 다시 이어주었다는 사실을. 창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며칠 뒤 남편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되물었다. 둘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엔 오래된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긴 시간 끝에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찢겨나갔던 페이지를 다시 꺼내는 기분이었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부서지는 구름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바다는 평화롭게 반짝였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정이 어색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하고 따뜻했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예전 신혼여행 때 머물렀던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낡았지만 익숙한 냄새, 바깥으로 보이는 돌담과 감귤나무, 그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대로였다. 해질 무렵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다. 남편이 말했다. 예전에 여기서 너랑 다투고 결국 서로 아무 말 없이 걸었던 기억나? 나는 웃었다. 응, 그런데 그날 이후 우리 사이 한동안 참 조용했지. 우리는 그때의 우리를 되새기며 조용히 걷고 웃고 때로는 말없이 멈춰 서기도 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던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 아직도 내 생각에 남아있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지금은 전혀. 오히려 그 시간들이 다 나를 바꿔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 남편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그제야 비로소 진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올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상쾌했고 초록빛 언덕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나는 문득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꼈다. 거창한 계획도 화려한 말도 없이 오직 둘이서 함께 걸으며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아가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랐던 진짜 여행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다. 우리가 첫 여행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햇빛 속에 웃고 있는 나, 그 곁에 서 있는 남편.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좋아. 실수도 했고 상처도 남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그리고 지금의 내가 더 좋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옛날과는 달랐고 훨씬 더 단단하고 깊었다. 짧았지만 강렬한 여행이었다. 감정이 무르익는 계절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시 사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날의 하늘은 청명했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따뜻하게 피부에 닿았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익숙한 미소로 컵을 건넸다. 그렇게 평범한 아침, 평범한 인사, 평범한 눈맞춤. 그 모든 것들이 내겐 더없이 소중한 기적처럼 느껴졌다. 거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 계절이 되면 늘 인천 대공원이 생각났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 봄날.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스며들었던 변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데려온 파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날들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다. 나도 그래. 그리고 우리 잘 살고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무언가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쌓아 올리는 살. 그것이 우리가 택한 길이었다. 그 길은 고요하지만 단단했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마주 잡은 손의 감촉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딸아이는 가끔 말한다. 엄마, 요즘 더 예뻐졌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응, 엄마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아내이자 엄마로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미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일도 가족을 위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숨결을 느끼며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산악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성필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아직도 외로운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그 끝에 어떤 배움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는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안겨준 사람이기도 했다. 내가 다시 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성필의 이름은 이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배운 것들은 내 삶 속 깊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의 모든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실수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퍼즐 조각이었으니까. 사랑이란 격정의 순간이 아닌 오래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내가 아직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무엇보다 감사했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다시 인천 대공원에 갔다. 자전거 도로를 천천히 걸으며 20년 전 그 봄을 떠올렸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바람이 살랑이며 벚꽃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로소 진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생의 한 페이지가 저물어갈 즈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때 내가 내린 그 선택 정말 옳았던 걸까? 정미자의 이야기는 그 질문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조용한 회답이자 조심스러운 위로였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외로움, 그 틈을 파고든 유혹, 그리고 그로 인해 뒤흔들린 가정.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한 불륜의 고백도 배신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처와 혼란 속에서도 인간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정미자의 선택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도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고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남편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다시 함께 걷자고 말해준 사람. 격정이 아닌 인내로, 용서가 아닌 이해로 다가가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외롭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관계의 금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곁엔 지금도 묵묵히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손을 먼저 잡아보세요. 말보다 뜨거운 온기가 마음을 다시 연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다시 웃을 수 있다고. 정미자가 그러했듯 당신도 분명 다시 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에도 그 속에서 다시 자신을 세워낸 한 여인의 삶이 누군가의 오늘을 따뜻하게 비춰주길 바랍니다.